피입 두 추엉카, 옌텐트린 두두이 추엉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이 자리도, 상속받게 될 모든 것도 한 여자 때문입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평생을 철옹성처럼 군림해온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내 지난 42년의 삶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궤도 위를 달려왔는지 증명되는 듯했다. 사람들은 나, 강지원을 가리켜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고 했다. 명석한 두뇌, 물려받을 기업, 그리고 감정 따위는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어 보이는 차가운 이성까지. 틀린 말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내 세상의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던, 지독히도 고요하고 무미건조했던 어느 가을날로 나는 42살의 강지원이다. 국내 굴지의 가구회사 지완 퍼니처의 대표이사. 내 하루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시작된다. 아침 6시 정각, 암막 커튼 사이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설정된 클래식 알람을 울리면 나는 기계처럼 몸을 일으킨다. 영양사가 짜준 식단에 맞춰 가정부가 차려놓은 맛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건강식을 입에 밀어 넣는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으면 방음 처리된 차창 밖으로 세상이 소리 없는 영화처럼 흘러간다. 사람들의 분주한 표정과 거리의 소음은 나와는 다른 차원의 일일 뿐이었다. 회사는 거대한 성체와 같았고 꼭대기층에 위치한 내 집무실은 그 성체의 심장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내게 그것은 정복해야 할 영토라기보다는 감흥 없는 풍경화에 가까웠다. 하루 종일 보고서와 씨름하고 끝없는 회의를 주재하며 수백억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사람들은 내 결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나는 강지원 대표라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다. 이혼한 지는 5년이 지났다. 정략 결혼이었고 사랑보다는 필요에 의한 만남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을 때 미련 없이 갈라섰다. 떠들썩한 스캔들 하나 없이 한편의 비즈니스 계약을 마무리하듯 깔끔하게 끝냈다. 아이는 없었다. 어쩌면 다행이었다. 내 메마른 감정을 아이에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퇴근 후 돌아오는 펜트하우스는 언제나 적막했다.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한 불빛들은 텅 빈 집의 공허함만 더욱 짙게 만들었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유명 작가의 그림, 수억을 호가하는 와인들, 세상의 모든 값비싼 것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거나 다음 날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잠이 들었다. 꿈조차 꾸지 않는 깊고 공허한 잠이었다. 그날도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 오후의 마지막 회의를 막 끝냈을 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전화가 왔음을 알렸다. 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전화는 언제나 같은 용건이었다. 이번 주말 시간 비워두거라. 정 의원 댁 막내딸인데 참 괜찮은 아이란다. 또 선이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약속. 거절하는 것이 더 성가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늘 그랬듯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후계자의 모습을 갖추길 바라셨다. 그것이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나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으셨다. 내게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다음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에 불과했다. 약속된 주말 오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다. 약속 장소는 늘 이런 곳이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소공어리며 품위를 지키는,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조율된 공간. 나는 예약된 7번 테이블에 앉아 값비싼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10분. 아니, 5분만 앉아 있다가 적당한 핑계를 대고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만나게 될 여자의 얼굴도, 이름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테니 우리는 서로의 조건을 훑고 적당히 예의를 차리다 다음을 기약하거나 혹은 기약하지 않은 채 헤어질 터였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방식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적어도 한 여자가 허둥지둥 내 테이블로 다가와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기 전까지는 소뚜쭈와 종부와 비엣 방땡한 사브렌 투스티반 장초티앱 투쭈추옹도스 딥투추옹도아 히엔티엔트린 두루추옹다현. 그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앉았다. 급하게 뛰어왔는지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정돈되지 않은 잔머리가 임에 가닥가닥 붙어 있었다. 비싼 브랜드의 옷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게 다려 입은 블라우스와 단정한 스커트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나왔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녀의 당황한 표정과 허둥대는 몸짓 앞에서 무색해 보였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늘 만나던 부류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였다. 계산된 우아함이나 세련된 제스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날 것 그대로의 당혹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내 차분한 대답에 여자는 겨우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그리고는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으로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였다.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기어이 유리잔을 치고 말았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투명한 물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쏟아지며 내 맞춤 제작 수트에 소매를 적셨다. 어떡해.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테이블에 놓인 냅킨을 다급하게 집어들어 내 팔에 쏟아진 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거 비싼 옷일 텐데.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손길은 오히려 물 자국을 더 넓게 번지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눈앞에서 진심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의 모습, 꾸며내지 않은 순수한 패닉 상태. 그것은 내 건조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종류의 생동감이었다. 나는 젖은 소매를 내려다보는 대신 당황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물일 뿐이니 마르면 괜찮아질 겁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럽게 나갔다. 그녀는 내 말에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동그란 눈에는 미안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웨이터가 달려와 능숙하게 테이블을 정리하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여전히 민망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친구가 그러는데 되게 과묵하고 진지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첫인상부터
이런 실수를 해서 어쩌죠? 나는 그녀가 나를 자신의 맞선 상대로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통 때 같았으면 즉시 정정했을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는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나는 짧게 대답하며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내 무덤덤한 반응에 더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었다. 네, 제 이름은 이수연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지원입니다. 그렇게 어색하고도 기묘한 대화가 몇 마디 오고 갈 때였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의 여자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우리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강지원 씨, 맞으시죠? 기다리게 해드렸네요. 정혜인입니다. 그녀가 바로 정의원의 딸. 내 원래 맞선 상대였다. 이수연이라는 여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그녀는 나와 새로 나타난 정혜인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옆 테이블 근처를 서성이던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이수연 씨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수연 씨 아니세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9번 테이블에서 뵙기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수연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우리 테이블 번호판에 숫자 첩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테이블 번호를 잘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튀어 오르듯 일어나 나와 정혜인 씨에게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자신의 원래 자리인 9번 테이블로 향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소동극 같았다. 정혜인 씨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다. 세상에, 별일이네요. 정신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정혜인 씨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내 모든 신경은 바로 옆 9번 테이블에 앉아있는 이수연이라는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맞은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창피한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들 때마다 귀까지 빨개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불어온 소란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은 바람. 그날 내 굳게 닫혀 있던 세상의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So tu chua chuong, va viet bang tieng han, haten 55, Giang Cho, tiếp tuch chuong tri, tiếp tuch chuong tri, hien tien train tu dui chuong trea. 정혜인 씨와의 맞선은 예상대로 30분 만에 끝났다. 우리는 비즈니스 미팅을 하듯 서로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했고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헤어졌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상대였지만 내 머릿속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방금 읽은 증권사 리포트처럼 정보는 있었으나 감흥은 없는 그런 만남이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월요일 아침, 평소와 똑같이 눈을 뜨고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은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엉뚱한 장면이 재생되었다. 허둥지둥 달려와 엉뚱한 테이블에 앉던 여자의 모습, 물을 쏟고 어쩔 줄 몰라 하얗게 질렸던 얼굴, 테이블 번호를 확인하고 토마토처럼 빨개졌던 뺨. 이수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내 사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통제 가능해야 했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는 제거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이라는 여자는 내 통제와 예측 밖에서 불쑥 튀어나온 설명할 수 없는 변수였다. 집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나는 문득 그녀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다. 그런 궁금증을 느끼는 나 자신이 생경했다. 타인의 삶에 대한 호기심. 그것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나 혹은 가져본 적조차 없는 감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었다. 내 고요한 호수에 누군가 돌을 던졌고 그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나는 내 안에 이 낯선 충동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김 비서를 불렀다. 그는 10년 넘게 내 곁을 지켜온 유능하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김 비서, 어제 호텔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며 말했다. 한 여성이 실수로 제 옷에 물을 쏟았는데 경황이 없어 그냥 보냈습니다. 세탁비라도 보내는 게 도리일 것 같으니 이수연이라는 분의 연락처를 조용히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내뱉고 나서도 어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지원이 고작 수트 세탁비 때문에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그답지 않은 일이었다. 김 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처럼 감정을 갈무리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 비서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내가 묻지도 않은 몇 가지 정보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유능한 김 비서다운 일처리였다. 나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이수연, 28세. 가족은 할머니 한 분. 현재 거주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연립주택. 직업은 특정 직업이 없었다. 오전에는 편의점, 저녁에는 치킨집. 서류에는 그녀가 일하는 가게의 상호와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하루를 쪼개어 쉴 틈 없이 일하는 빡빡한 삶.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그녀 혼자 감당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연민이었을까 하니 아니었다. 나는 세상의 수많은 불행과 가난에 무뎌진 사람이었다. 보고서 속 숫자로 접하는 사연들에 일일이 마음을 썼다면 진작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연민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오히려 경외감에 가까웠다. 그 작고 가녀린 몸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타인의 삶까지 책임지고 있는 모습.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그 끈질긴 생명력.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종류의 치열함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내 삶은 언제나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같았으니까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피어올랐다. 호텔 라운지에 어색한 자리가 아닌 그녀의 시간이 흐르는 진짜 세상 속에서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손님을 대하고 어떤 목소리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정해진 퇴근 시간을 어겼다.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운전기사에게도 퇴근하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던 평소에는 잘 타지 않는 국산 세단에 직접 올랐다. 내비게이션에 김 비서가 알려준 치킨집 주소를 입력했다. 차는 익숙한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점점 낡고 소박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마침내 목적지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길 건너편 어두운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호치킨. 붉은색의 촌스러운 간판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고소한 기름 냄새.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이수연 씨가 있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맥주잔을 날랐다. 호텔에서 봤던 어설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 안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활기차 보였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는지 모른다. 그것은 내 42년 인생에서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갑고 텅 비어 있던 내 안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소투주와 주엉부와 비엣방 땡한 못반한 투아 장초 tiệp tu chuông phar, tiếp tu chuông pa, hiên tiên trinh tu, đuôi chuông nè. 며칠을 망설였다. 차 안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스토커와 다를 바 없는 내 행동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쉽사리 나지 않았다. 그곳은 온전히 그녀의 세계였고 나는 그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였으니까.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길까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보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겼다. 나는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고 차에서 내려 호치킨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오세요.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우렁찬 목소리가 나를 맞았다. 가게 안은 뜨거운 기름 냄새와 시끌벅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잠시 문간에 서서 이 낯선 풍경에 적응해야 했다. 그때 주문을 받으러 다가오던 이수연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손에 든 빈 맥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동그래진 눈은 당신이 왜 여기에? 라고 묻고 있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 나는 그녀가 느낄 혼란을 알기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구석진 빈자리를 가리켰다. 혼자 왔습니다. 이수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프로다운 태도로 나를 안내했다. 그녀는 메뉴판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지나가던 길입니다. 치킨이 생각나서. 누가 들어도 어색한 변명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CEO 중 하나가 할 일 없이 이런 변두리 동네를 지나가다 치킨을 먹으러 들렀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었다. 그녀 역시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는 묻지 않고 주문만 받아서 주방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늦은 밤 그 치킨집을 찾았다. 늘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치킨과 맥주를 시켰다. 업무용 태블릿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처음 며칠간은 나를 무척이나 어색해하고 불편해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말도 걸지 않고 그저 조용한 손님으로 머물자 조금씩 경계를 푸는 듯했다. 그녀는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말이 없는 이상한 손님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비가 몹시 내리던 밤이었다. 그날따라 가게 일이 늦게 끝났고 그녀는 지친 기색으로 가게 문을 나섰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굵은 빗줄기 때문에 버스는 끊기다시피 한 상태였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나도 모르게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늦었는데 비도 오고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우리가 함께 차를 탈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거세지는 빗줄기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니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가 없었다. 걱정돼서 그럽니다. 부담 갖지 마시죠. 내 진심이 전해졌는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울렸다. 그녀의 집 주소를 물어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차를 몰았다. 그때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저녁 못 드셨습니까? 네, 조금 바빠서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길을 벗어나 근처의 허름한 골목으로 차를 돌렸다. 차가 멈춘 곳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분식집 앞이었다. 할머니 떡볶이라는 정겨운 간판이 비에 젖어 있었다. 여기 자주 옵니까? 그녀는 내가 이곳을 아는 것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동네라. 근데 어떻게 나도 떡볶이 좋아합니다. 저녁 안 했으면 같이 먹고 가죠. 물론 거짓말이었다. 내가 이런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것은 까마득한 옛날이었다. 우리는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마주보고 앉았다. 좁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는 온갖 낙서가 가득했다. 내가 평생 발 들여놓지 않을 법한 곳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곳은 내가 머물렀던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편안했다. 김이 나는 떡볶이와 뜨끈한 어묵 국물 앞에서 이수연 씨는 마침내 무장해제된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할머니의 건강이 요즘 조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 편의점에 오는 진상 손님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 새로 나온 과자가 맛있더라는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는 대부분 말없이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세상 이야기는 지루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삶의 감각들을 하나씩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늦은 저녁 식사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분식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떡볶이를 먹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나는 내 회사가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았고 그녀는 자기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침묵 속에서 말 없는 위로와 이해가 오고 갔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이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리를 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 소리 없는 교감의 멜로디는 내 메마른 삶을 적시는 가장 따뜻한 연주가 되어주고 있었다. 소투추아 chuông vô vịt băng tiếng Hàn đồ chơi cùng vai vайн giang cho tiếp tu chuông fan tiếp tu chuông bia hiện tiền 트린 두두이 chuông vis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나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1분 1초를 쪼개 쓰던 내가 정시 퇴근을 하는 날이 잦아졌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순간도 생겨났다. 주말이면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나가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내 42년 인생의 데이터에는 없던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이었다. 가장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내 사생활의 총괄 감독이자 강씨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파수꾼이었다. 요즘 무슨 다른 생각이라도 하는 개냐. 어느 날 저녁 본가에 들렀을 때 어머니가 대뜸 물었다.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주선해주는 자리는 다 거절하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말이다. 듣자 하니 밤마다 허름한 동네를 쏘다닌다는 말도 있더구나. 어머니의 정보망은 언제나 내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애써 타연한 척 대답했다. 바람 좀 쐰 것뿐입니다.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바람 내가 강지원. 너는 내 위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너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지완 퍼니처의 얼굴이야.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게다. 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가 말하는 구설수란 이수연 씨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나는 관계를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반발심이 들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이 관계를 구설수라는 단어로 재단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내 세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데려오고 싶었다. 우리가 허름한 분식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내가 비즈니스 미팅으로 자주 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그녀에게도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멋진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 전화기 너머의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며 부담스러워했다. 나는 괜찮다고, 그냥 나랑 밥 먹는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약속 당일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는 그녀는 평소와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가장 좋은 옷으로 보이는 조금은 어색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종족처럼 겉돌았다. 은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운 그 공간의 공기가 그녀를 짓누르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가 앉았던 분식집의 활기차고 따뜻한 공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식사는 어색했다. 나는 대화를 주도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잔뜩 긴장한 채 제대로 음식 맛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우리가 공유하던 편안한 침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불편한 정적이 채웠다. 최악의 상황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에 일어났다. 우연히 레스토랑에 들른 내 대학 동문이자 다른 대기업의 상무인 녀석과 마주친 것이다. 그는 반갑게 내게 다가와 아는 척을 했다. 강 대표, 여기서 다 보내. 웬일이야? 그는 나를 한 번,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이수연 씨를 한 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어색한 원피스와 긴장한 표정을 위아래로 훑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미세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내게 윙크를 하며 툭 던지듯 물었다. 옆에 계신 분은 새로 뽑은 비서인가 취향이 독특하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 사람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싸늘한 반응에 동문 녀석은 당황한 기색으로 사과를 얼버무리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수연 씨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차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런 곳,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연 씨, 대표님하고 저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대표님께도. 저에게도 그녀는 나를 강 대표라고 불렀다. 우리가 함께 떡볶이를 먹을 때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호칭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우리 사이에 다시 그어놓은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차에서 내렸다. 나는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던 나의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우리 사이의 거대한 벽만 확인시켜준 셈이 되었다. 홀로 차에 남아 나는 세게 핸들을 내리쳤다. 우리가 함께 만든 작고 따뜻했던 세계가 내가 속한 거대하고 차가운 현실과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이 관계가 비밀스러운 심야식당의 온기 속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벽을 부수든
아니면 벽 앞에서 돌아서든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소투주아, 종부어 윗방, 띵한, 닐레나 탓 아르넬라인. 장초, 띠입두 chuông 6, 띠입두 chuông 6, 히엔띠엔 트린투두이 chuông 6.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내가 전화를 하면 그녀는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면 몇 시간 뒤에야 바빠서요. 다음에요 같은 짧고 사무적인 답장이 돌아왔다.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작은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우리 사이에 그어놓은 다른 세상이라는 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날카로웠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나는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나는 다시 그 치킨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없었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이틀째 아무 연락도 없이 결근한 상태라고 했다. 책임감 강한 그녀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1시간도 차이되지 않아 돌아온 보고는 간결하고 냉혹했다. 할머니의 병세가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긴급 수술에 들어가셨다는 것. 막대한 수술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어 그녀가 혼자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이의 벽 때문에. 그녀는 내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를 듣는 순간 나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가 될 터였다. 나는 병원 로비가 보이는 주차장 한편에 차를 세우고 그저 기다렸다.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일지, 얼마나 외롭게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고 창밖에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내 타들어 가는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때 김 비서에게서 그녀가 막 병원을 나섰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즉시 시동을 걸고 병원 주변을 천천히 돌며 그녀를 찾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마침내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정류장의 좁은 지붕은 거센 비를 막아주지 못했고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뺨에 달라붙었고 흠뻑 젖은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주저앉은 모습이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쏟아지는 비가 순식간에 내 값비싼 수트를 적셨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섰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이 나를 확인하는 순간 놀라움으로 커졌다. 대표님, 여길 어떻게... 나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앞에 쭈그려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평생을 지켜온 이성과 체면 따위는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왜 말 안 했습니까? 왜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내 말에 그녀가 애써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렸다. 대표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제 몫이걸요. 상관없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두 손을 움켜잡았다. 당신이 없으면 나라는 사람도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니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요. 사떼, 내가 당신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돈을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연 씨, 의미 없이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아가던 날. 당신의 그 따뜻함이, 당신의 그 세상이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 절박한 고백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를 내 품으로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흠뻑 젖은 우리의 몸 사이로 그 어떤 천보다 뜨거운 진심이 오고 갔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버린 그 순간.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은 더 이상 충돌하지 않았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비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을 남김없이 씻어내고 있었다. 빗속에 남은 것은 오직 구원이 필요한 두 사람,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던 두 사람뿐이었다. 그날 밤의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렸다.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벽까지. 나는 수연을 안전한 레지던스로 데려갔다. 그녀는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 김 비서를 통해 나는 조용히 그녀의 할머니 병원비를 전부 지불했다. 이건 시혜가 아니었다. 우리가 곧 닥쳐올 진짜 폭풍우에 함께 맞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수연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거나 자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저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 빚은 평생 당신의 사람으로 살면서 갚을게요. 처음으로. 그녀는 우리를 하나로 인정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만남이 아니었다. 하나의 약속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큰 장애물과 마주해야 했다, 나의 가족. 특히 나의 아버지. 강 회장님, 이번 주말에 본계 같이 가요.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그녀는 작은 베란다에서 화초들을 돌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신 후 그녀는 자신의 작은 기쁨들을 돌볼 시간이 더 생겼다. 내 말을 듣고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가도 될까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흙이 묻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의 단호한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듯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 폭풍우에 함께 맞설 것이다. 일요일, 나는 그녀를 차에 태워 본가로 향했다. 그곳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돌과 야망으로 지어진 요새였다.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겁고 권위적인 공기가 우리를 짓눌렀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그녀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자인 나의 아버지는 중앙에 앉아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수연도 나를 따라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어깨가 굳어질 정도로 긴장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간단하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수연 씨입니다. 아버지는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나를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다. 사랑 지원아. 내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그제야 그는 수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물건을 감정하는 눈빛이었다. 집안은 뭘 하고 부모는 어떤 분들이신가? 총알 같은 질문들이었다. 그는 감정에 대해 묻지 않고 조건에 대해서만 물었다. 수연은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일은 치킨집에서 서빙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녀를 창피하게 만들고
그녀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들을 쏟아냈다.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해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엔. 그 열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나. 아버지가 점점 더 잔인해지는 것을 보고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십시오. 아버지. 수연 씨는 아버지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내가 틀린 말 했으나 저런 애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집안의 안주인이 되는 걸 내가 눈뜨고 볼 것 같아. 아버지는 그의 협박이 통하지 않고 아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등 뒤로 짚고 차갑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시온택해라, 지원아. 방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다. 저 계집을 선택하겠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게다. 회사, 네가 사는 집, 내 이름 앞에 붙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저의 손잡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최후 통첩이 내려졌다. 타협의 여지는 없었다. 아버지는 그의 제국과 나의 작은 세계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나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창백하지만 단호한 수연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결정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내려졌다. 전투는 시작되었고 그 대가는 분명했다. 그에게서 나를 구해준 여자를 위해 나의 전 세계를 거는 것. 착샹로아 도이스쿵 캅라인와 농추옹 앗방티행하 총 8반 티행. H한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은 선고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어머니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자신이 만들어낸 아들이 감히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 믿으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들은 틀렸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분노나 반항의 눈빛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으로 나는 그를 권위적인 회장님이나 아버지가 아닌 한 남자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야망 속 외로움을, 그의 성공 속 공허함을 보았다. 내가 물려받을 뻔했던 삶이었다. 그리고 나는 수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나는 탐욕이나 계산을 볼 수 없었다. 오직 나를 향한 순수한 걱정뿐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빗속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던 그 순간에 내려졌다. 지금 내뱉는 말은 마지막 절차일 뿐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고요한 방 안의 공기도 나와 함께 숨을 참는 듯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한마디로 시작되었고 이제 모든 진실의 무게를 담아 바로 그 말로 절정에 이를 것이었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이 자리도, 상속받게 될 모든 것도 한 여자 때문입니다. 나는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만드신 제국은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세상이지 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상은 여기 이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분노와 실망뿐일 테니까 그걸 볼 필요는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들로서의 마지막 존경이었고 가부장제에 대한 작별 인사였다. 나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갑시다. 우리 가요. 우리는 몸을 돌려 함께 그 위압적인 집을 걸어 나왔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다. 무거운 문이 등 뒤에서 닫혔고 그것은 내 인생의 한 챕터를 닫는 것과 같았다. 거대한 정문을 지나는 순간
나는 금박을 입힌 감옥에서 걸어 나와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이었다. 차는 조용히 부촌을 빠져나왔다. 수연은 내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라는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다. 익숙한 도심의 도로를 달리며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끝없는 회의, 무의미한 호화 파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의 사무치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성공이라 불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나의 행복은 무엇이었나? 작은 식당에서 수연과 마주 앉아 매콤한 떡볶이 한 접시를 나누어 먹는 것.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는 것. 내 손안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손의 온기. 아버지는 가치를 주가와 시장 점유율로 측정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진정한 가치가 관계, 온기,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용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제국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의 세계를 되찾고 있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래였다. 저 때문에 괜찮으시겠어요? 마침내 수연이 목이 맨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운전대에서 한 손을 떼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꾸밈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당신만 있으면 다 괜찮아.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시작이야. 나는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지 않았다. 목적지 없이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고 우리가 등 뒤로 남겨둔 과거처럼 흐릿해졌다. 우리에게는 서로밖에 없었고 생전 처음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신용카드와 차, 펜트하우스를 빼앗아갔지만 내 머리와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옆에 앉은 여자를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몇 년 전 나는 회사와는 완전히 독립된 개인 계좌를 만들어 두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한 비상금이었다. 그 만일의 사태가 내 가족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 돈은 예전의 삶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충분하고도 남았다.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살 곳을 찾는 것이었다. 공중의 성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설 집을. 우리는 수연의 할머니 댁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낡았지만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내가 살 곳을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의 나날들은 내게 온통 처음 겪는 경험의 연속이었다. 함께 가구를 사러 다니고 직접 침대와 식탁을 조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최대 가구 그룹의 아들이 나사 몇 개와 설명서를 두고 쩔쩔매고 있었다. 수연은 나무 판자와 씨름하는 나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우리의 새집에 들어오는 햇살처럼 밝았다. 나는 깨달았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비싼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억과 웃음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걸. 나의 새로운 삶은 작지만 흥미로운 도전들로 가득했다. 평생을 전용 요리사가 해주는 밥만 먹던 남자가 이제 쌀을 씻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처음으로 지은 밥은 새까맣게 타버렸다. 수연은 놀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불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평생을 세단 뒷좌석에만 앉던 남자가 이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세강령을 통해 세상을 관망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마냥 놀고만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회사를 가져갔지만 내 지식까지 가져가진 못했다.
나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스타트업들을 위한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동시에 작은 공방을 빌려 주문 제작 가구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태자였던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색깔로 물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2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셨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했다. 가끔 어머니께서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해오셨지만 그뿐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멀고도 가까운 가족이 되었다. 후회는 없었다. 그저 가끔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떠실까 상상해볼 뿐이었다. 오늘 같은 주말 오후면 나는 종종 5년 전의 나를 떠올린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무미건조한 보고서를 읽으며 시간을 죽이던 남자. 그런 내게 지금의 이 풍경은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보, 여기 좀 봐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아내, 이수연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나는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다.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 가꾼 작은 정원이 있었다. 상추, 깨십, 그리고 아내가 가장 아끼는 방울토마토 화분 몇 개. 대단한 정원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다. 아내는 흙이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잘 익은 토마토 하나를 따서 내 입에 넣어주었다. 햇살을 잔뜩 머금은 달콤하고 신선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마실스네, 내가 무뚝뚝하게 말하자 아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아이처럼 웃었다. 그녀의 뺨에 흙이 살짝 묻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 흙을 닦아주었다. 평범하고 사소하고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순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가진 재벌 3세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자를 만나 그녀를 구원했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가. 그날 1번 테이블에 잘못 찾아온 것은 수연이었지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은 바로 나였다. 그녀는 내 삶에 실수로 발을 들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텅 비어 있던 내 세상에 난데없이 들이닥친 구원 그 자체였다. 그녀는 내게 웃는 법을, 느끼는 법을,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값비싼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따뜻한 순간들로 삶을 채우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한때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내 세상의 전부가 된 것은 이 작은 베란다 정원이었다. 행복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행복은 함께할 사람과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마침내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보는 매일의 과정이었다. 나는 흙투성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치킨집 유니폼을 입고 고되게 일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 고마워요. 갑자기 뭐가요? 그날 내 테이블에 앉아줘서 내 뜬금없는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다. 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증명. 그렇게 우리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살아간다.